듣고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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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야곱입니다. 달달보름입니다. 네, 시에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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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인데 오늘은 불의 기운을 가진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수상했던 영화 시너스. 네. 세미콜론 죄인들. 왜 이 제목을 이따위로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 시너스 영화로 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영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뱀파이어 네. 영화입니다. 네, 포스터가 너무 구려서 알 수가 저도 없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르고 봐야 재밌지 않아요, 근데? 그런가? 아니, 근데 뱀파이어가 나온다는 건 알려줘야 돼요. 내 생각에. 그래요? 그래? 나는 갑자기 해면서 재밌었는데? 포스터가 너무 구렸어. 아무튼 오늘 그런 의미로 내가 좋아하는 공포 영화의 어떤 크리처 주인공들이 있으면 네.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 이유가 뭔지도 오프닝 질문으로 드려보고 싶어요. 야곱님. 저는 일단 전 뱀파이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오.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거 좀 야한 거 아닌가? 브래드 피트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톰 크루즈랑 브래드 피트가 뱀파이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뱀파이어는 이렇게 생겼구나. 외모를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잘못 박혔어 이게. 그리고 뭔가 영생한다는 게 겉으로 되게 판타지처럼 보이는데 그 저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고 그 많은 시대의 풍파를 내가 다 겪어야 되고 그런 게 약간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뱀파이어는 특유의 뭔가 섹시미가 있다라고 저만의 그 틀이에요. 네. 이게 톰 크루즈랑 브래드 피트 때문인 것 같아. 근데 어릴 때 제가 엄마 따라서 불 끄고 진짜 네. 어릴 때 흑백 드라큘라 영화도 본 적이 있는데 뭔가 그 사람도 온무 파탈 느낌에 네. 되게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다 보면은 백여? 안 적고 백이냐고. 그래서 좀 뱀파이어 좋아하고 네. 또 마녀는 좀 다른 결인데 이 역사적으로 그 마녀 사냥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마녀가 진짜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집단 공포나 군중 심리가 만들어낸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녀를 보면은 그 존재 자체가 네. 사회의 그 어두운 면을 반영한 그 거울처럼 보여서 그 신비로움이 딱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취향을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공포 호러 장르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좋아하는 영화나 주인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가를 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오늘 하는 영화를 보고 나서 좀 느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잘 놀라는 편이어가지고 좀 호러나 공포 영화는 특성상 사람들을 되게 잘 놀래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출을 아는데도 막상 나오면 저는 너무 놀래거든요. 그래서 전 놀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요즘 생각이 든 게 좀 놀래키지 않고 이런 장르의 주인공들이 나오는 거는 즐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열린 마음으로 좋아하는 주인공들을 좀 찾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좀 뭐 위키드 같은 것에 이제 엘파바 마녀 나오잖아요. 그 정도는 아주 좋다. 엘피? 보름은 어떠세요? 저 일단 좀비 매니아. 좀비 너무 좀비가 좋아하고. 제일 싫어. 좀비는 사실 뭔가 공포스럽게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요즘에 네. 많이 진화했죠. 빠르게. 그 28주 후 28일 후 그 이후로 많이 빠른 속도를 가진 좀비물로 진화를 했는데 네, 좀비물은 사실 세계관이 커지다 보니까 더 재밌어진 장르가 된 거고 그냥 저는 그 크리처들 중에서는 마녀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마녀가 없었던 건 아니고 네. 어떤 치유하는 힐러로서는 존재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좋은 마녀잖아요. 사실은 그 악한 마녀는 아닌데 위키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돼서 마녀 사냥이 이루어졌던 건데 그게 약간 억압받았던 여성의 역사를 담아낸 거라고 생각해서 네. 마녀 스토리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그 더 위치라는 영화랑 그건 재밌었어요. 네, 그 영화랑 그리고 얼마 전에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피어 스트리트라는 걸 봤거든요. 그게 네. 1, 2, 3 이렇게 있는데 1, 2, 3를 온전히 봐야지 그게 세계관이 다 이해가 되고
되게 이상한 영화예요. 왜냐면 첫 번째 봤을 때 뭐 이딴 영화를 만들었어 하는데 두 번째 보면 좀 괜찮네 싶고 세 번째 보면 명작 이렇게 되는. 아니 왜 뭐 이딴 영화를 만들었는데 왜 두 세뇌당한 거 번은 아니야? 보셨나요? 아니 그게 3편까지 봐야 뭔가 완성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네. 그리고 그 감독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성 서사를 쌓지 않을까 해서 참고 봤는데 마지막에 그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녀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뱀파이어인데 저는 뱀파이어는 프란체스카? 아니 근데 저 오늘 영화 보다 보니까 네. 뱀파이어 영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크 판타지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좀 나를 덜 놀래키면은 나는 충분히 즐길 준비가 돼 있는데 좀 갑자기 튀어나오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막 그 분위기 조성하고 그런 게 이제 싫어서 오늘 영화는 저는 아주 괜찮았어요. 네. 오늘 영화는 아까 소개드렸듯이 네. 시너스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아카데미 4관왕을 휩쓸면서 헐리우드를 진짜 뒤집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흥행에 큰 네.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네. 일단 저는 흥행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지 같은 포스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포스터 보고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스터 어떻게 보셨어요? 동의합니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매드맥스? 약간 그런 류의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B급 감성을 좀 네. 불러일으키지 않나요? 근데 영화가 B급은 아니잖아요. 약간 B급 감성이 묻어나오는 B급이 아닌 영화 정도로 봤기 때문에 너무 수작이어서 영화는 B급이라고 하기에는 그 말이 좀 아까워가지고 포스터를 왜 이렇게 뽑았을까 약간 약간 황혼에서 그게... 새벽까지 생각나잖아요. 그 영화도 B급 영화고 난 그런 포스터처럼 느껴졌어. 약간. 근데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픽하기에는 어려운 포스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시너스 땡땡 죄인들 나도 그 제목이 싫었어. 이거 뭐지? 부제 왜 넣어? 근데 논문이야? 씨. 근데 왠지 이거는 그 문해력이 약하신 분들, 영화 문해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친절한 설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뭔가 등치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이 감독은 블랙팬서로 유명한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에요. 근데 블랙팬서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영향을 끼치진 못했는데 미국에서는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대부분의 어떤 히어로물들이 백인 중심의 서사였다면 블랙팬서는 온전한 흑인 중심 서사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우리한테 숨겨진 이런 곳이 있어. 내가 이거 보여줄게 하면서 신기술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흑인들이 드디어 우리만의 이야기가 나왔다 하고 되게 열광을 했던 건데 저는 되게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게 영화 롱샷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롱샷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 흑인 그 인권을 주장하는 어떤 인물이 막 와칸다 포에버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한테는 약간 그 와칸다 포에버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줬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이번에도 약간 흑인 문화를 가지고 와서 정말 헐리우드 판을 뒤집어 놓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배경은 1930년대 짐 크로우 시대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흑인 전용 화장실과 백인 전용 화장실이 나누어졌던 그런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배경적으로는 남북전쟁이 끝나고 이미 노예제가 있었던 그 미시시피 델타주에 노예제는 폐지가 됐지만 노예제가 폐지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이미 농작물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던 소유지들이 노예는 해방을 시켜줘도 계속 고용은 하고 있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고용한 상태에서 일은 하지만 돈은 벌 수 없고 계속해서 빚더미만 늘어가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라이언 쿠글러가 이 영화를 왜 만들었냐라는 것을 인터뷰로 살펴보면은 외할아버지랑 삼촌이 고향이 미시시피 델타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지역이 블루스 탄생을 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삼촌과 외할아버지에게 바치는 어떤 개인적인 헌사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뱀파이어는 사실은 영화를 보시면서 조금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그 흑인 문화를 흡혈했던 어떤 백인들의 착취 이런 것들을 또 은유하는 거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아카데미 첫 남우주연상을 거머쥔 마이클 B 조던의 열연이거든요. 그 왜
상을 탔을까 보면 이게 1인 2역이에요. 근데 쌍둥이 연기하는 게 진짜 쉽지 않다고 해요. 그게 그냥 1인 2역이면 분리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쌍둥이는 묘하게 비슷하면서 다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을 엄청 많이 받았대요. 연기하는데 쌍둥이들이 어떤 식의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두 가지의 캐릭터 일지를 쓰면서 네. 쌍둥이들을 현장의 컨설턴트로 모셔와서 그리고 그 미묘한 텔레파시 연구까지 하면서 그렇게 연기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결과물 자체가 너무 잘 나와서 상을 받은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리고 촬영상도 받았는데 이 촬영 감독이 누구냐면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오스카 98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촬영상 수상자라는 대기록을 쓴 사람이고 오텀 두랄드 아르카보라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게 보시면 혹시 보셨어요? 저는 이게 영화관에서 안 봤는데도 너무 눈에 띄는 게 화면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의도를 했는지 곰곰이 살펴봤더니 억압받던 그런 분위기에서는 이게 그 긴 화면으로 이렇게 가로 화면으로 비율로 줄어들었다가 약간 해방되는 시기에 다시 늘어났다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전 내 눈이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돌아가면서 이게 왜 자꾸 바뀌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이게 아마 극장에서 봤으면은 그게 확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은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 느껴져서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 됐던 공간을 은유하는 장면이 2.76대 1 그래서 가로 세로를 완전 눌렸던 그 비율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압도되는 공간에서 1.43대 1 요런 그 화면 비율로 진행이 돼서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화면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바뀔 때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거를 좀 살펴보면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음악 감독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은 원래 블랙팬서부터 계속 같이 했던 그 감독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블루스 음악이랑 그리고 중간에 그 백인 흡혈귀들이 와가지고 뭐지? 땡땡땡땡땡 그 노래. 근데 그게 약간 아일랜드 음악인데 그 아일랜드 음악도 같이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담아낼지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시너스의 음악 감독은 루드비히 고란손인데요. 2019년 블랙팬서, 2024년 오펜하이머 그리고 이번 2026년 시너스로 총 3번의 음악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촬영도 그렇고 분장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줄거리를 시에나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영화 시너스는 1930년대에 미국 남부 미시시피의 한 흑인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쌍둥이 형제 스탠과 스모크는 차별을 피해서 북부 시카고로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음악 주점 주쿠 조인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화려한 오프닝 파티가 열리는 그날 밤에 블루스의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친척 동생 세미의 노래로 파티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는데요. 그 노래로 인해서 이제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 바로 뱀파이어가 주점으로 찾아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세 분의 감상을 또 여기 누구 자꾸 있나 보다. 무서워라.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불렀어 내가. 네, 블루스 하면서 지금 누가 와 세미가 온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았는지 아쉬웠는지 궁금했는지 인상 깊었는지 야곱님부터. 저는 이 영화가 참 영리하다고 느꼈어요. 네. 보다 보면 진짜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막 스쳐가요. 그리고 영화적 장치들도 되게 많이 막 보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황혼에서 새벽까지도 저는 생각이 났고 바그다드 카페도 생각이 나고 장고도 생각이 났고 보면서 갑자기 코코도 생각나고 또 보다 보면 막 할리우드 갱 그 액션도 막 보여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억지로 짜깁기 한 그 느낌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 좀 잘 버무려져 있어가지고 이질감이 크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마치 뭔가
김치 들어간 퓨전 그라탕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막 김피탕. 그래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인데 먹어보면 좀 맛있는 자극적인 술안주 같다고 느꼈어요. 무엇보다 이제 소울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세미가 이제 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네. 그 소위 혼문이 열리죠. 지금 저희들이 막 어깨를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혼문이 열려. 그래서 극장에서 제가 처음 그 장면 봤을 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되게 좋은 그 마마 무대 한 편 본 느낌이 들고 이게 약간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보면 살짝의 그 B급 냄새가 계속 묻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전 그냥 재밌게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에 심하게 고어하지도 않고 막 혈흔이 막 낭자하지도 않고 그래서 딱 통쾌할 정도로 잘 즐긴 영화였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뱀파이어가 이 인간한테 이 의식을 통해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그 내용을 말을 해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고 율동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세미가 혼문 여는 그 장면과 이 뱀파이어들이 막 노래를 모이면서 점점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그 관련된 예술치료 책이 하나 생각이 났었어요. 그 치료 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약간 예술치료하는 사람들한테 바이블 같은 책이거든요. 되게 난해하고 어려워요. 거기에서 이제 니체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 끌어온 개념인데 아폴론이 이성 형식 질서면 디오니소스가 그 반대예요. 그 맞아.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잖아요. 와인. 그래서 혼돈, 황홀경, 경계, 붕괴 이런 걸 의미를 하는데 이제 니체가 위대한 예술은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탄생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형식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반드시 혼돈의 에너지가 있어야 하고 카오스. 네, 카오스가 있어야 되고 율동, 리듬 그리고 사람들을 황홀경으로 끌어들이는 그것들이 이제 디오니소스적 의식이다. 얘가 경계를 무너뜨린다. 이성을 녹이고 집단을 하나로 만든다. 뭔가 힌두의 시바신도 생각나네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창조하는 코뮤니타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경계적인 공간에 이제 함께 들어가 버리면 이제 사회적 역할이나 계급들이 다 사라지고 우린 같은 인간이야라는 공동체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 공연에서도 보면 흑인도 나오고 아일랜드인도 뭐 중국인도 원주민도 막 이제 세미 공연에 아일랜드인은 안 나오지. 아무튼 그래서 원주민도 나와서 춤추잖아요. 이게 그 코뮤니타스인 거죠. 음악이 만들어내는 경계 없는 공동체. 근데 뱀파이어도 또 자기네도 모여서 그걸 해요. 그 유한한 시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자유일지 그냥 또 다른 경계에 갇히게 되는 건지 생각해 보게 되는 또 지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뱀파이어의 의식도 해방이라는 그 언어를 쓰지만 사실 또 다른 착취죠. 네, 그래서 그 짐크로우 법처럼 해방의 언어로 하지만 또 다른 집단의 뭔가 착취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걸 이 영화 꼬집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봤고 마지막으로 그 물에 담그면서 세례받을 때 그렇게 물에 담그잖아요. 맞아. 그 장면이 보여주면서 싸우는 모습이 이제 막 조형일치가 되는 그 편집이 교차 편집이 되는데 거기서 그 아이리쉬가 빼앗긴 땅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종교 또한 오랫동안 그 착취랑 억압의 도구로 쓰였다라는 걸 비웃는 장면 같아서 기억에 좀 남았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득보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안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름이 언급했던 포스터가 일단 별로야. 제목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리고 영화가 상도 받았지만 제가 이제 또 끌리나 안 끌리나로 영화를 보기 때문에 안 봤을 것 같은데 근데 보고 나니까 안 봤으면 아쉬울 뻔했다 싶었던 영화였고요. 저는 이 영화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보자면은 좋은 의미로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영화지 싶었던 되게 기분 좋은 좀 당혹감을 주는 영화였어요. 장르가 규정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또 되게 무슨 장르지? 약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이제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뱀파이어 영화는 즐길만 하다.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 이제 지난 시즌에도 렛민 했었는데 그것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뱀파이어물에는 마음을 열게 된 계기였고요. 보세요. 뱀파이어의 인터뷰. 잘생겼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게 제일 좋았어요. 쓸데없이 사람 안 놀래키는 게 제일 좋았고 피칠각도 굳이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아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 확실히 기존 장르 영화들과는 확실하게 차별된 지점이 있는 그런 독특한 영화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다들 그랬겠지만 영화 내내 이제 귀를 뗄 수 없었던 게 음악이었는데 맞아요. 오프닝부터 마지막까지 진짜 그 블루스풍의 기타 연주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래서 좀 일반적인 영화에서는 이런 톤의 음악이 나와도 뭐 블루스나 뭐 사이키델릭한 연주곡을 계속 전면으로 빵빵빵 때리는 경우는 흔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좀 음악을 단순히 배경으로만 쓴 게 아니라 영화의 그 정체성 그 자체로 사용한다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고요. 막 거칠면서 그 나른한 기타 선율이 영화를 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멋있어? 처음에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고 좀 태폐적인 아름다움을 많이 그 음악으로서 더 완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마치 한편의 긴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세련미도 느껴졌고 이제 시대적 배경은 30년대지만 영상미는 정말 세련됐다라고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스토리 전개 방식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뱀파이어 영화가 뱀파이어라는 건 알고 봤거든요. 줄거리를 보고 봤는데 이제 초반에는 영화를 보면서 대체 뱀파이어가 어디서 나오지? 약간 이러면서 왔어요. 맞아, 좀 늦게 나와요. 그리고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그런 장르 영화의 분위기가 아니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감도 안 오는 거예요. 대체 어디서 뱀파이어가 나올지. 근데 일상적인 풍경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딱 등장해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지죠. 심지어. 그 등장 전후가 그래서 또 좀 다른 영화라고 느껴지기도 했는데 저는 그게 지금부터 등장할 거야 이렇게 티내는 게 오히려 더 신선하고 되게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고 좋았어요. 지금부터 뱀파이어가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고 그 또 전설과 현대 시점이 만나면서 묘하게 그 얽히고 설키는 그 아까 야곱님이 말해주셨던 그 댄스 장면이 거의 절정이잖아요. 네. 그 지점도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웃겼던 게 그 뱀파이어 우두머리 있잖아요. 레믹. 레믹. 그 캐릭터가 저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막 갑자기 등장해서 보통 뱀파이어는 이제 무섭게 해야 되는데 기타 치면서 되게 귀엽게 띵기띵기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또 사람들을 뱀파이어로 만드는 이유도 이제 같이 노래 부르고 뭐 즐기자 해방되자 이러면서 자꾸 기타 치고 둥가둥가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저는 약간 뭐야? 약간 이렇게 되게 좋은 느낌을 재밌게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아마 뱀파이어들을 물리칠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물에 빠진 그 전투신이 거의 뭐 1대100 수준이잖아요. 일당백인데.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가정들을 되게 막 극적으로 쌓아가다가 거기서 막 단번에 후루룩 이렇게 좀 약간 끝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끈기 부족해서 급 처리한 느낌. 갑자기 그들이 고통을 같이 느끼긴 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느끼기 시작한 냅다 태양 뜨고 그런 느낌? 그래서 그리고 좀 그 뱀파이어 마지막 레밍 모습이 되게 악마처럼 이렇게 변하는데 내가 리더다 막 이런 식으로 걔 죽으니까 다 같이 죽더라고. 그래서 되게 과하게 막 절정으로 올려놨다가 그냥 목 하나 휙 베버린 약간 느낌이 좀 있었어서 근데 그 전이 저는 다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다 좋아가지고 그냥 그 아쉬운 점 또한 그냥 익스큐즈 되는 느낌이었고 전체적으로 너무 되게 좀 좋은 느낌의 늦은 좋은 느낌의 당혹감과 좋은 느낌의 흥미로운 영화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블루스가 영화 그 목화 농장에서 일할 때 그 더움의 온도도 같이 느껴지게 하고 맞아. 영화 색감도 끈적하잖아요. 느껴지게 하고 맞아, 그 맞아. 음악 자체가 온도감을 준다는 게 저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 영화 만약에 극장에서 봤으면은 만점 줬을 것 같아요. 그걸 못해서 4.5점에서 끝났는데 진짜 너무 아쉽더라고. 최대한 혼자 있을 때 소리 되게 많이 키워놓고 커튼 닫히고 보기도 했는데도 그 큰 화면에서 주는 압도감은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들은 제가 블루스를 좀 알았더라면 흑인 음악을 알았더라면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서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는데 웃기게 그러니까
진짜 약간 완전 대놓고 B급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장르를 다 섞어놨는데 우습지가 않지? 맞아. 멋있었어요. 오히려. 명작처럼 만들어놨지? 근데 이 코드를 하나하나 다 읽지 못하면 누군가한테는 진짜 괴작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리뷰들이. 뇌절이다 뭐 이렇게? 해외 리뷰도 네. 뭐 이게 왜 재밌냐, 이해를 이런 못한 거 식으로 아닐까? 짬뽕해놨냐, 뭐부터 해가지고 되게 극명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흑인 감독이 만든 것만큼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착취됐는지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맥락을 같이 읽어야 사실 재밌는 영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못했으면은 뇌절처럼 보일 수는 있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레믹이 인디언들한테 쫓기잖아요. 네.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저도 있었을까? 그 인디언이 조금 짧은 게 아쉬웠어요. 그리고 얘는 맞아. 완전 만신창이 서사가 돼갖고 안 막 나와. 피투성이 맞아. 다 막 찢겨가지고 왔는데 인디언들은 멀쩡해. 어떤 주술을 부렸을까? 그리고 인디언이 되게 새들 가볍게 몰고 등장하진 와가지고. 않잖아요. 막 그 새도 나오고. 근데 전 좀 뒤에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상징성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언급이 없어.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그 인디언들이 주인공이 되면은 또 다른 스피노프가 맞아.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저는 진짜 와 대박 외쳤던 게 그 장면이거든요. 그 세미가 노래 부르면서 모든 문화의 결집이 그거 롱테이크로 찍었대요. 롱테이크예요. 6분. 그래서 저도 그 카메라 무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돌면서. 근데 아이맥스로 찍을 때는 롱테이크 안 돼요. 90분? 아니 90초밖에 못 찍는데요. 왜냐면 그게 너무 커가지고 90초밖에 못 담아서 그거를 동선을 그 진짜 미세하게 다 맞춰가지고 카메라 필름을 갈아 끼우는 그 동선에 맞춰갖고 다시 갈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롱테이크처럼 만든 게 그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단하다. 저는 그 노래가 이렇게 된다고가 완전 맥시멀하게 모든 장르가 다 짬뽕돼 있어서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은 힙합 나오고 디제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묘하게 어울려. 그리고 춤도. 네, 거기서 막 발레리나도 나오고 막 황별이 나오잖아요. 태양별이 뭐야 막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어우러지는 게 와 진짜 대박이다. 이 영화 뭐지? 근데 그 6분의 값어치로만도 사실은 극장에서 볼 가치가 있다. 네, 맞아요. 네. 그 장면 하나로도 저는 이미 다 채워졌던 게 있어요. 맞아요. 극장에서. 그래서 사실 저는 도파민 팡팡이라는 얘기를 야곱님한테 듣고 그 전까지 도파민이 안 나와서 사실 좀 기다렸거든요. 언제 나오는 거야? 도파민 언제 터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미친 듯이 터지더라고요. 그 장면을 기준으로 딱 절반 정도 갔을 때.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 그 장면을 아카데미에서 똑같이 재현을 했어요. 무대 위에서. 근데 그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그 발레리나도 똑같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뭐 그 장면을 위해서 티모시 샬라메를 저격하기 위해 발레리나를 거기다가 세운 게 아니냐 막 그런데 영화 안 본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밌었고 오는 길에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그 중간에 백인 흡혈귀들이 나와서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아일랜드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도 어쨌든 피해자고 소수자이긴 하지만 그 댓글을 남겼는데 우리 민요를 이렇게 큰 극장에서 들을 수 있는 것만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근데 이게 맞나? 이 의도를 제대로 읽은 게 맞나?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는 거예요. 그 마치 부분도. 이것도 K 문화라고 우기는 것처럼 아이 문화. 영어로 된 거로 봤는데 내가 이 해석한 게 제대로 맞나 한국어 번역을 눌렀더니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봤는데 이거를 제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댓글을 안 달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그 부분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근데 뭐 그 어쨌든 이 음악 감독이 스웨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북유럽 그 문화를 되게 많이 연구를 해서 아일랜드 민요를 잘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또 재밌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네. 여기 캐릭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등장하는 가장 주인공인 세미가 나오고 그리고 쌍둥이 역을 했던 스탠과 스모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했던 운명전쟁 4구에서 본 것처럼 그 약간 무당의 역할을 하는 애니가 나와요. 맞아요. 네. 그리고 메리 루이스라고 백인 여성이 한 명 나오고요.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흑인 불륜녀. 네. 극 중에서 인상 깊었던 캐릭터, 긍정적인 것, 뭐 부정적인 것 다 좋으니까 누구였고 이유는 뭔지 각자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에나님. 네. 저는 영화 보고 나서 캐릭터들을 떠올려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캐릭터가 두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쌤이 아버지인 목사님이랑 그 후두교 주술사 애니 그 두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맞아, 딱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기독교 그리고 후두교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몸을 담고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좀 신앙과 정신의 힘으로 네. 사람을 이끄는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제가 기억이 났던 이유가 뭘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그 당시 시대상에서는 좀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 시대가 이제 30년대 되게 척박하고 차별이 만연했던 시대였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그 사회 속에서 정해둔 환경이나 계급에 맞춰서 그냥 하루하루 이제 먹고 살아남는 거나 그런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직업적인 것을 찾으려고 돈 버는 것을 찾으려고 많이 급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쩌면 생존, 돈 버는 게 최우선이 될 것 같은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뭐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정신적으로 힘을 쏟고 사람들한테 우리는 존엄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거대한 저항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좀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인간의 영혼만큼은 꺾이지 않는다는 거를 이 두 캐릭터가 다른 방식으로 좀 증명해준 것 같아서 유독 기억에 남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약간 저도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은 그 아빠의 목사 역할을 했던 아버지는 네. 약간 그런 기존의 현재 질서를 유지했던 가부장 기독교를 담당하는 것 같고 네. 애니는 그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어떤 돌봄의 역할을 하는 마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자식을 요즘 아버지 뭐 패션을 가끔 팬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 거기서도 폭력을 또 사용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상반되게 보여지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 신기하게도 누구 하나가 딱 특별히 인상 깊거나 애정이 가는 캐릭터가 없더라고요. 보통 영화 보면서 누가 죽으면 좀 아깝고 누가 살아남으면 하면서 마음 졸이게 되는 막 그런 캐릭터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에선 그게 별로 없었어요. 일단 우리 편 같은데 하나 죽어나가도 아쉽지가 않아. 그리고 살아남아도 크게 안도가 되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아마도 너도 나도 결국 죄인들이 거잖아요. 한쪽만 피해자가 아니야. 다 차별과 핍박의 역사가 있고 네. 또 다른 차별받던 세력이 또 다른 예술을 무기로 들고 온 거라서 뱀파이어 됐다고 안타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또 지들끼리 미드소마 마냥 이상한 연대의 힘을 만들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다 진짜 같이 미드소마다. 모여서 노래하는데 오구 그래 둥글게 모여서 열심히 응원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인상이 남았던 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사랑을 이룬 두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스탠이 그 알록달록한 니트 이제 입고 나오잖아요. 미래로 와가지고 근데 그게 뭔가 농구 선수가 입었나? 막 힙합 가수가 입었나? 분명 누가 많이 입었던 것 같은데 웨슬리 스나이스 누구야? 했는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이걸 쿠지 니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쿠지 니트? 그게 90년대 힙합의 부흥을 상징하는 그런 복장이래요. 그래서 노토리어스 B.I.G나 이제 좀 잘 나가던 뭐 이런 사람. 잘 나가던 힙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입었던 그런 니트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도 그 힙합 흑인의 소울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남아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깨알 재미가 아니었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 그레이스 차우라고 그 맞나요? 보의 남 차이니 보의 아내가 초대하는 예전에 제가 초대하는 사람. 아메바 할 때 그랬잖아요. 문 열어줘, 귀신이 문 열어줘 하는 거는 문을 열어줘야 초대가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똑같이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허락해줘 막 이러면서. 그 뱀파이어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허락을 뱀파이어가 해줘야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원래 귀신들도 다 그래. 근데 귀신도 드루아를 해야 돼요. 귀신도 들어와. 좀 제발 열어줘 이렇게 계속. 근데 나는 한단 말이야.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부르는 그 난 순간이 있는 뱀파이어만 거지. 그러는 줄 알았어. 분신사바처럼. 그게 약간 그 허락이 있어야 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 오컬트적으로. 근데 그거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 허락도 아닌데 들어와봐 이 족같은 새끼들아. 했더니 들어와. 근데 이게 너무 근데 왜 저렇게 저 캐릭터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해서 좀 인상적인데 제가 막 검색해 보다가
민폐 캐릭터다. 그것 때문에 보는 싫어하는 사람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가지고. 갑자기 차이니즈 뭐야?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저게 지금 허락인 거야? 저게 허락인 거야? 근데 이게 모르겠어. 또 다른 어떤 유색인종 차별 아닌가? 왜 저 캐릭터한테 저런 역할을 줬지?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아이리시도 뱀파이어의 대표로 나오잖아요. 그 아이리시도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왜 우리가 마치 저런 것처럼. 근데 그건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아니, 걔네도 피해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린 피해자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백인이잖아요. 백인. 근데 그러니까 누구든 될 수 있다 이거야. 그거는.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고 그게 기억에 남고요. 제가 좀 조사를 하면서 봤는데 네. 세미가 여기서 은유하는 뮤지션이 있대요. 누구냐면 로버트 존슨이라고. 존슨 약간 네. 그 악마와 계약했다라는 예, 식으로 맞아요. 재능이 엄청난. 그 사람의 서사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세미의 역할로 비유를 했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블루스 잘 모르고 흑인 음악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보시면은 이게 더 잘 보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관련해가지고 블루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블루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블루스 한해의 음악, 약간 흑인들의 한해의 음악이다. 네. 그게 이제 그 진짜로 목화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소리는 옛날 어르신들이 무슨 밭에서 일할 때 그런 노래인 거야. 막 이런 노래인 거예요. 근데 흑인이라서 잘 불러서 그렇게 맞아, 된 거. 맞아. 그리고 약간 저는 그것도 같이 생각나는데 그 쇼츠 중에 그 재즈가 뭔지 알아요? 얍밥두비 맞아. 그거처럼 그냥 그러니까 흐르듯이 막 스케트하고 이러면 블루스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맞아요. 근데 저도 블루스를 잘 몰라가지고 뭐 특별히 노래를 듣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블루스면은 그러니까 우울한 우울감을 네, 맞아요. 담은 네. 게 맞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게 악마와 뭐 계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도 다 기독교 중심에서 나오는 뜬금없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모든 그 선과 악을 나누는 건 기독교입니다. 사실 모든 그 사회 현상이 선과 악으로 딱 무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는데 이렇게 흑백 논리를 부추기는 게 잘못된 기독교의 교리인데 원래 기독교 교리는 그렇지 않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 델타 블루스라고 하는 거는 델타 지역,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에서 탄생을 했고 흑인들 그리고 노예, 소장농들이 거주하면서 그 자기의 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음악적으로 융화? 뭐라고 해야 돼? 음악적으로? 아니. 하늘 풀어내는 뭐 해소? 해방? 해방감을 찾던 그런 승화? 승화. 죄송해요. 승화시킨 것이 바로 블루스라고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흑인 음악이다 보니까 비싼 악기를 쓰지 못했대요. 초반에는 하모니카 같은 저렴한 악기를 사용을 하면서 가난한 소장농들의 애환과 삶을 담아냈고 그때 처음으로 유명해졌던 뮤지션이 찰리 패튼이라는 사람이래요. 델타 블루스 창시자 중 한 명이고 1910년대부터 블루스가 멤피스, 시카고, 뉴욕 등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재즈랑 유사한 악기 구성을 갖춘 어떤 도시적인 블루스, 우리가 아는 클래식 블루스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때 나왔던 뮤지션들이 마레인, 그게 마레인 우리가 블루스였나? 그런 영화가 한 편 있거든요. 그것도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인데 네. 마레인 그녀가 블루스 그거 보시면은 좀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베시 스미스 그런 사람들이 대표되는 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미가 은유되는 로버트 존슨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네. 신비로운 삶과 음악으로 후대 블루스와 락 뮤지션들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전설적인 블루스 뮤지션이라고 해요. 네. 근데 기타 실력이 갑자기 냅다 증가한 거예요. 냅다 향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저거는 악마와의 계약이다. 저렇지 않고는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잘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뜬소문들이 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게 영화의 스토리에도 영감을 주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떠돌이 생활을 했었고 굉장히 미스터리한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데 29곡의 곡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많지 않은 이 곡 자체가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영화에 또 등장하는 것 중에 십자로가 있거든요.
이 십자로가 뭐 어디냐면 로버트 존슨이 악마와 계약을 했다라는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래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네. 나 음모론 네. 좋아해. 그리고 저는 락을 좋아하는데 락에서도 뭐 악마의 악숭 저거 얘기했잖아요. 숭배, 악마 숭배 되게 많아. 악마 숭상자 막 손편씨. 이러면서. 근데 로큰롤이랑 락 헤비메탈의 장르의 기원도 십자로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머디 워터스와 시카고 블루스의 측면에서 또 시카고에서 어떻게 이 블루스가 유명해졌는지 그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머디 워터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일렉 기타를 블루스에 도입을 하면서 어떤 혁신적인 사운드를 창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로큰롤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흑인 노예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로큰롤까지 가면은 백인들이 이 문화를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백인들이 흡혈귀로 등장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은유하기 위해서 착취가 그런 거 문화적인 착취인 거죠. 흡혈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게 뇌절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봤을 때는 뭐야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하여 덧붙입니다. 백인 흡혈귀는 단순히 인종적인 측면이 아닌 미국 인종사의 거대한 비유인데요. 한때 흑인과 함께 핍박받던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생존을 위해 그 억압적인 백인 기득권 시스템에 동화되어 또 다른 가해자로 변해버린 미국 인종사의 구조적 모순과 비극을 날카롭게 꼬집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영화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세미가 항상 들고 다니는 기타가 1930년대에 많이 쓰여졌던 레저네이터 기타라고 하는데 레저네이터요? 네. 레저네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앰프가 나오기 전에 통기타가 음력이 작았기 때문에 이때 그 소리가 큰 관악기랑 같이 연주하면 그 기타 소리가 죽었대요. 그래서 통기타에 어떤 공명통을 박아서 아예 그 음향을 높이려고 했던 게 레저네이터 기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크 조인트라는 그 곳 있잖아요. 네. 장소. 거기가 실제로 존재하던 곳이래요. 거기는 진짜 돈 없는 흑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문화를 같이 향유하던 그런 곳이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여흥을 즐기던 선술집 같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영화에서 그 장면 기억나세요? 누가 그랬지? 스탠이 그랬는지 스모커 그랬는지 저거 아일랜드 포크 음악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일랜드 포크 음악이 사실은 블루스의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또 상시된 게 아닌가라는 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은유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그 흡혈귀들한테 그 노래를 부르게 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네. 스탠과 스모크가 쌍둥이잖아요. 보면은 시에나님 전분 색깔 보셨어요? 봤어요. 뭐죠? 네, 네. 스탠이 무슨 색이었죠? 스탠이 기억나세요? 빨간색이었나? 네. 그리고 한 명이 파란색인데. 네, 맞아요. 빨간색, 파란색을 입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져가면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죠. 그 진보당과 보수당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보면은 한 명은 백인과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평화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빨간 한다. 모자였어. 네, 맞아.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 혹은 백인한테 이제 백인과 거의 동등하게 돼가지고 역차별을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혹은 가부장제로 돌아가는 그런 흑인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 명은 파란색을 입고 있는 게 이제 우리끼리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이거는 흑인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살았었던 마틴 루터킹과 말콤 엑스 중에서 말콤 엑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민족주의자들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괜히 쌍둥이로 설정한 게 아니고 이게 미국 사회의 어떤 정치적으로 흑인들이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런 대사를 해요. 네. 주인공들이 차라리 아는 놈들한테 차별받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우리 시카고 말고 여기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네. 이 표현을 보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게 감독의 어떤 의도였는지, 혹은 내가 저 시대의 저 위치라면 네. 어디에서 살아가는 게 더 나았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야곱님? 이 영화에서 보면 형제들이 시카고 가서
진짜 개고생을 많이 하고 온 것들이 뭔가 묻어나잖아요. 대놓고 뭐 영상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어디서든 우리가 치열하게 바닥치고 살아야 하면 그나마 마음의 안식처라도 되는 뭔가 고향에서 치열하자라는 선택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중반쯤인가에 미시시피에 그 흑인들이 뭉쳐서 나름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니까 그런 곳들로 우리가 마음의 고향이라도 찾아오자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 가선 손에 피 묻히고 바닥치고 산 이상 배척 받을 거면 우리가 좀 한따까리 할 수 있는 나와바리에서 그러는 게 낫다라는 걸로 들리긴 했는데 저라면 사실 시카고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섭거든요. 뭔가 서로 안다고 하면서 네. 상처 주고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럴 때 더 그 공동체 속에서 더 질리고 그 상처가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서 전 차라리 이방인으로 외지에서 살겠다라는 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그 뭔가 연인이 있을 때도 연인이 있는데도 외롭다 느낄 때가 더 처연히 슬픈 게 있어. 가족이 있는데 내가 꾸린 가족이 있는데 더 외로울 때가 더 슬퍼. 그래서 차라리 혼자 고독하고 외로운 게 낫다주의 이런 거랑 뭐 비슷한 맥락으로. 그리고 얘네가 그 미시시피 가서 블루스바 한다고 얘들 이미지 세탁이 되는 것도 아니야 사실. 이미 다 얘네는 이 악명이 높아 이 형제가. 총 쏘고 막. 그리고 같은 흑인한테. 여기는 내 어린아이가 묻혀 있는 곳이고 어쩔 수 없이 그 부자한테 시집 보낸 가슴 아픈 전 애인이 있는 곳인데 마음만 더 아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큰 도시로 떠나버릴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나 뭐야 햄넷 셰익스피어인가? 나 지금 회피하나?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북부 시카고는 이제 겉으로는 너희를 평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교묘하게 세련된 방식으로 차별을 지속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스템 뒤에 숨어서 잘해주는 척 하면서 차별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무력감을 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 대사가 당시에 미국 사회의 위선을 그냥 비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생각을 했었고 반대로 남부는 대놓고 그냥 우리는 너희를 차별할 거야 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렇게 말한 거는 적어도 남부에서는 그 상대의 적이가 이제 투명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를 속이지 않는 노골적인 악마가 차라리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그 위선적인 천사보다야 쌍둥이의 성향으로는 대응이 편했을 것 같다고 맞아. 느꼈고요. 저라면은 야곱님 옆집에서 시카고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위선적인 차별도 사실 저 싫어요. 근데 남부의 그 노골적인 이제 폭력이나 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숨죽여 사는 거는 좀 제 성향상 무섭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성적 평등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주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열려있는 북부가 좀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보름은 어때요? 일단은 이 대사를 넣은 네. 게 그만큼 진짜 힘들다라는 거를 보여줬던 대사인 것 같고 이게 네.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저도 차라리 둘의 성향이라면 내가 스탠과 스모크라면 그냥 똑같이 나쁜 놈 하면 되니까 나쁜 놈들 겉으로 많은 여기가 네. 편하긴 하겠다.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들잖아 사실. 그렇죠. 백인들도 못 건들잖아요. 이름만 대도 못 건드리니까. 돈 막 주고 그리고 막 여기 총 갖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게 차라리 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와바리에 있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양자택일이 아니고 네. 이런 대사를 통해서 관객한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물음을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KKK단이 나오잖아요. 네. 마지막에 다 쓸어버리잖아요.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네. 진짜. 아무튼 그걸 보면은 그 KKK단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인종차별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KKK단은 진짜 여기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이 흑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정말 총기 난사를 하면서 집단 학살을 진행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흰옷 뒤집어. 네네. 지금도 있냐라고 하면 놀랍게도 지금도 있어요. 어머. 진짜요?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KKK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뭐라고 하냐면 백인 인권이라는 꼼수를 들고 흑인 인권을 너무 많이 치켜 올려서 우리 백인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KKK라는 움직임이 다시 좀 부활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약간 대한 우파처럼 돼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베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어서 이 흑인들이 그 인권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라이언 쿠글러가 아예 대놓고 그냥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화에서 보시면 네. 이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세미가 그 블루스를 하는 거를 아예 아빠도 얘기하잖아요. 막 너는 악마와 거래해서 너가 그런 노래를 하면은 결국에는 악마들이 몰려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영화적인 장치로 가져가가지고 대놓고 쓰면서 비틀어 버리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런 그 소문들이 많았던 장르가 되게 많거든요. 영화도 네.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되게 많은데 혹시 생각나는 진짜 악마와 거래한 건 아닐까? 혹은 그런 악마랑 거래했다라는 루머가 있었던 네. 그런 인상적인 것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깝게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제 기준 인상적이었던 거는 영화에서는 전 인터스텔라를 처음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시각화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그 영화가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좀 파보니까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현실에도 맞닿아 있는 영화이기도 해서 저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생각을 들어가 보니까 고전 예술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미켈란젤로의 뭐 조각이나 그림 그리고 혹은 그 음악을 만들었던 클래식의 뭐 거장들 중에서 좀 바흐나 뭐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같은 사람들 보면은 악보가 진짜 그 악보를 보면 이게 단순히 재능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막 수만 개의 음표를 배치한 게 인간이 만든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진짜 예전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또 더 들어가서 그 예술가 이전에 악기를 만든 사람이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거는 한정적이니까 피아노 같은 경우는 작곡가들이 결국 그 곡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피아노라는 악기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악기가 1700년대 초반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 피아노를 만들 때 막 건반의 터치와 그 막 해머의 움직임이 그걸 다 계산을 해서 미래에 이렇게 수많은 명곡을 탄생할지 예상을 했을까 막 그런 생각까지 가면서 와 그런 거 이제 컨택트처럼 미래인이 와서 알려주고 그래서 어떻게 1700년대에 이런 구조로 이걸 만들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가면서 너무 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신기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야곱님은 있으신가요? 음모론 좋아하잖아요. 음모론 되게 많잖아요. 저는 옛날에 또 여러분 뭐가 있나요? 제가 어릴 때 방송 일 할 때 맨 처음 시작한 일이 서프라이즈 스텝이었어요. 대박. 거기 스크립터로 일을 했기 네. 때문에 진짜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책들이 애청자였습니다. 작가실에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그 애니메이션 코코 생각났다고 했잖아요. 네. 소울 이런 것도 생각이 났는데 저기 요절의 아이콘들 있죠. 네. 막 코코 애비도 좀 일찍 죽잖아요. 막 커트 코베인, 지미 앤드릭스, 에이미 와인하우스, 존 레논 맞아. 이런 사람들 친해철 요절의 아이콘들. 그래서 뭔가 악마와 이걸 거래하고 그냥 명을 줄여서라도 나 이거 좀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뭔가 암적인 그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신해철을 약간 마녀라고 불렀었어. 마왕을 마왕이잖아. 자칭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막 마구마구 떠올라서 네. 제가 이런 질문이 너무 좋아. 진짜 마구 생각나는 사람 중에 영화 감독 중에는 스탠리 큐브릭 하고 팀 버튼 감독이 생각이 났었어요. 아 뭔가 그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뮤지션 중에는 프레디 머큐리 그리고 다프트 펑크 아까 말씀드린 지미 앤드릭스 그리고 데이빗 보위 프린스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레이디 가가 내한할 때 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피켓 들고 시위를 했었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미술 작가 중에 살바도르 달리 네. 떠올라서거든요. 네. 일단 그 데이빗 보이나 프린스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는 이 단순히 그냥 작품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내 존재 자체를 맞아. 하나의 예술 퍼포먼스. 작품처럼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다른 또 페르소나가 막 있고 뭐 프린스 같은 경우도 성별, 장르, 악기 뭐 이런 경계 없이 막 넘나들고 레이디 가가도 파격적인 그 여러 가지 정체성을 활용을 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미 헨드릭스나 다프트 펑크, 프레디 머큐리 같은 사람들은 원래 지켜오던 이 예술의 문법들이 있잖아요. 이걸 네. 다 파괴해. 이게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재능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걸 접목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스탠리 큐브릭이나 팀 버튼 같은 경우는 이 정신병자의 세상 같은 걸 영화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도. 맞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초현실, 더 나아가서 초초현실로 막 뒤틀어. 세계의 차원을 그 뒤흔드는 것 같아서 이 네. 그냥 인간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악마랑 거래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레이디 가가 얘기 나왔었는데 그때 너무 웃겼거든요, 진짜. 좀 예전에 네. 기독교 신자들이 한 거. 2009년쯤에 내한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레이디 가가가 원래 성별 정체성을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로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논란이 됐었던 게 동성애를 옹호한다. 근데 뭐 옹호할 수 있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근데 그래서 사탄이다. 그래서. 근데 그 전에 행보도 이미 너무 하고 다니는 것도 막 고기 얹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다 그런 것도 하고 그래 노래 보이니까. 가사를 보면은 너무나 동성애를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가사가 되게 많아요. 너가 있는 그대로 뭐 살아라라든가 혹은 이제 아예 대놓고 유다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사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었었는데 그거 말고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교실이 돼야 거꾸로 돌리면은 피가 모자라. 비가 모자라. 그것 때문에 서태지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걸 다 풀은 거야. 내가 드라이버로 열어서 거꾸로 감아본다고. 감아봤어요? 못 감지. 내가 어떻게 그 기술이 없는데 플레이가 되겠냐고 버렸지. 용돈도 얼마 없는데 그거 사가지고. 근데 솔직히 서태지도 누가 봤을 때 정말 악마적인 재능을 가질 정도로 되게 천재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배경이 아마 그의 어떤 재능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기억나는 게 뉴에이지 음악도 사탄과 거래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유키구라모토 이런 뉴에이지 음악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음악들 되게 좋아해서 집에 막 CD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왜 사탄의 음악이라는 거야 하고 그때 엄청 찾아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1970년대 히피 문화가 막 생겨날 때 그게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을 때 그때 히피 문화가 생겨났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부처님은 그렇게 쾌락주의자처럼 살라고 원한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히피 문화를 가져가면서 약간 그 쾌락주의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탄생한 게 맞아. 그때 탄생했던 게 하나 중에 하나가 이제 뉴에이지 음악이었고 그래서 그게 사탄의 음악이라는 이상한 오명을 쓰게 된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렇게 많이 부른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질투나는 재능이 보이면 맞아. 일단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쟤는 악마가 맞아, 걸렸다라고 그게 치부하는 것 같아. 그리고 예전에 그 뭐지? 엑소시스트 보시면 그 잠깐 반짝하는 그 악마 형상이 반짝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보고 진짜 악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촬영할 때 귀신 한번 맞아요. 찍히면 대박 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죠. 그런 것도 일종의 악마와 거래해서 그런 게 대박이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음모론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문학 작품으로 거슬러 올라간 우리에겐 파우스트가 있잖아요. 괴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진짜로 이 고민을 엄청 오랜 세월 했다는 것 같거든요. 그 인류의 역사상. 네. 진짜 악마랑 거래를 하잖아요. 정말 좋은 예술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 보면 이게 원데이 투데이 얘기가 아니고 정말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이 고통 자체를 악마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이거를 상쇄시키려면은 뭔가 쾌락적인 요소가 있어야만이 상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런 소리들도 그렇고 거기서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과 쾌락은 한 끗 차이라서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오히려 더 훌륭한 예술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그 고통이라는 게 악마로 이렇게 형상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같이 해보게 돼요. 근데 그 파기닌인가? 아세요?
파기니니? 파가니니. 파가니니. 그 사람도 그 대표적인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하더만요. 그렇게 칠 수가 그렇게 바이올린을 킬 수가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주를 어떻게 하냐 인간이. 파가니니 맞죠? 그 조니 데비 연기한 그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막 파가니니가 연주할 때 막 여자들이 막 이러면서 졸도를 해. 지금 찾아보니까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린 인물로. 그 보면 너무 재밌는데 얼마나 정말 잘했으면 저렇게 졸도를 할 정도였을까.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졸도하면 남자들이 질투할 만 했겠다 싶기도 해요. 신기 있는 거 아닐까? 작도 타듯이. 그 실제로 신감을. 그 판에서도 가장 춤을 잘 추는 게 한이 많은 며느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식적으로 춤출 수 있는 자리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악마의 음모론을 같이 가져온 게 아닌가. 그 음모론 너무 재밌다. 재밌죠. 되게 많아요. 진짜 끝도 없어. 나는 왜 그런 음모론을 모르고 살았지? 진짜? 그거 알아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일찍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존 레논이랑 막 마이클 잭슨이랑 지금 한 섬에서 같이 살고 있다. 그런 음모론 있어요? 지금 계시나요? 그 힙합계 투팍이 있거든요. 투팍도 일찍 죽었어. 일찍 죽었어. 다 근데 살아있다. 죽은 척을 일찍 하는 거다. 그것도 예술의 자기 퍼포먼스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행위예술이네 그러면. 그 힙합씬에서는 오히려 빨리 죽어. 요절해야지 뭔가 힙하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상징성 같은 거. 진짜. 재밌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악마와 거래를 하면서 네. 정말 백인들이 문을 똑똑 열고 찾아와서 어차피 너네 지금 차별받고 살고 너네 여기서 우리랑 거래 안 하면 어차피 KKK단이 와가지고 너네 학살할 거야. 막 이런 진짜 뱀의 혀를 막 내두르면서 뱀파이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차라리 뱀파이어한테 물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인지 아니면 저렇게 그냥 학살을 당해서 죽는 게 나은 선택인지 흑백 논리를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이게 좀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뱀의 혀에 네.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내 스탠스를 지킬 것인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야곰님?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공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교실이 4층이었는데 거기 앉아서 또 4층. 4층이야. 서울은 죽을 사 4층. 지금 창밖으로 뛰어내리면 나 뭔가 무릎 꿇고 탁 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디스토피아, 뭐 아포칼립스 이렇게 상상 속의 훈련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그냥 혼자 먼저 무기 찾아내고 막 좀비 안 되고 잘 숨어 있다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허황된 자신감이 늘 있었어요. 조증이 있잖아. 그래서 그게 있는데 약간 코로나 때도 그래서 국내에 1호 감염자 들어왔다는 뉴스 뜨자마자 해외로 튈 준비하고서 저희 바로 여권 갱신하고 식량 사두고 나라별 입국 규정 알아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서 살아남아. 난 살아남는 인간이야. 근데 어쩌다 삐끗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지게 생겼다. 그럼 내가 좀비라면 나는 되기 싫은데 뱀파이어라면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대신 좀 사랑하는 사람 최소 한 명 이상 손잡고 같이 되란다. 좀 사랑꾼이야? 혼자 갈 순 없다. 그 사람과 함께면 네. 나 이렇게 나중에 스탠처럼 그런 니트 입고서 즐기면서 살란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선택은 못 하겠고 그냥 영화 속 상황이었으면은 저는 이제 버티는 쪽에 서서 대항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속 그 뱀파이어들을 보면은 인간이었을 때 기억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제 눈에는 그들이 좀 자의식을 가진 생명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기억만 입력된 좀 깡통 같은 존재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런 뱀파이어라면은 되고 싶지는 않고 이제 버티다가 내가 만약에 좀 피지컬이 받쳐주고 스킬이 있다면 좀 선두에서 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아남을 거야. 저는 이게 지금 그 흑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선택을 하지도 못하고 대응하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은유한 게 이 장면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뱀파이어들의 유혹이 되게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는 어차피 이래서나 저래서나 힘든 건데 그냥 이렇게 해서 영생 좀 어찌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거 저주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어떻게 죽든 죽는 게 낫다 싶어서 저도 네. 대항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생각들이 좀 궁금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를 넣어봤고 네.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정체불명의 혼종이에요. 김피탕. 네.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만들면서 걸작이 탄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장르를 규정할 수 없는 매력적인 영화가 있다면 네. 좀 소개를 해주시고 맞춰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제 정체불명의 장르를 잘 선택을 하지 않아요. 아는 선택을 많이 해서 그래도 제가 본 것 중에 골라본다면 저는 그냥 기생충을 떠올려 봤거든요. 그것도 좀 초반에는 이제 코미디? 약간 그 부자 가족 사기단 코미디처럼 그려지다가 이제 지하실 문이 열리면서 좀 장르가 뒤바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회 계급 문제를 찌르는 날카로운 드라마가 되기도 해서 저는 이제 기생충이 생각났습니다. 야곱님은 어떤 거 생각하셨나요? 저는 계속 에어올만 떠올라서 나 너무 에어올 빠다 싶어서 여기 자꾸, 셋 다 에어 네, 판매야.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드소마. 네, 네. 왜냐면 이게 처음에 뭔가 가족의 그런 이렇게 내면적인 관계나 이런 걸 다루는 드라마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뭐야 로맨스였어? 하다가 공포야? 그래서 풍경 아름다운데? 로맨스가 아니라 에로 아닌가요? 집단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냐 싶던 영화가 미드소마였기 때문에 같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게 저는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파네미로 봤을 때 되게 좀 신기했어요. 그때 이게 무슨 영화지? 뭔가 되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끔찍하기도 하고. 그것도 마케팅을 잘못했어요. 그거 진짜. 또 그 전쟁 역사를 좀 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리고 스웨덴 영화 중에서 경계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렘밍 그 작가가 쓴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건데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름다운 느낌이 있어. 되게 기괴해요. 그것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아카데미 사관왕을 수상을 한 영화 시너스로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화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크랭크님이 준비한 위플래시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 다음 주도 함께해요.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